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화끈한 시사토크 인서울의 진행을 맡은 김연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화제가 되는 서울의 뉴스와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데요. 사실 시사 프로그램 하면 중요하지만 남 얘기 같을 때가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진짜 공감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얘기를 안 하자니 골치가 아프고 하자니 속이 쓰리고 한 내용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쇼크 수준의 공급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반면에 또 현장에서는 이거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각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한문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두 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 핫한 이슈여서 오늘 기대가 좀 되긴 됩니다. 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특히나 서울에는요, 아주 막대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화끈한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공공주도로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 빌라 등을 개발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32만 호 규모는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특단의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그리고 토지주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성시가지의 공공참여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빨리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전체적인 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죠. 동대문역 주변 500m만 지금 재개발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도시재생 지역으로 남을 수 있게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주민과 위에 있는 주민의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발표일 이후 개발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내 222곳 우선 추진 검토 구역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역대급 공급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의 미래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은 좀 다르죠. 공급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뭐 대출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하는 방식의 억제책이었다면 이 주택 공급에 시그널을 주겠다 이런 것으로 좀 읽힙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마 단일 공급 대책으로는 최대 규모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이번에 나온 대책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장에 확실한 정부의 공급에 대한 신호를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특징이 일단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1년이 채 안 됐고, 그렇죠. 그 물량에다가 이번 물량을 합치면은 200만 원에 가깝습니다. 물론 계산상이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좀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영끌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하고 또 주택가격 오른 데 대한 불만을 느낀 그 시민들한테 분명히 신호는 확실히 좋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어떤 비판도 있지만 그것을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서 신호는 분명히 시장에 줬고요. 우리가 또 청약제도 개편상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30, 40 세대 중에 청약 점수로 인해서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그 외면당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번에 구제하는 방안을 넣었다는 게 청년들한테 좀 신호를 좀 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죠.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 될수록 30, 40 세대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는 뒤돌아선 뭐 상황인데 그렇죠. 조금은 이제 마음을 풀 수도 있는 어떤 시작을 놨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권 침해 부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투기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와 하여간 부동산에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다 막아버리고 공급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국민하고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주거 안정에 대한 신호를 줬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는 거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호를 정부에서 줬다. 네, 예,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김연아 위원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25번째 대책에서 이제 공급 폭탄이라고 일컫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수요를 주로 억제하는 네. 수요 관리 측면의 대책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해 3기 신도시에 이어서 지금 공급 정책을 뭐 2번째 정도 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급 정책을 안 쓰다가 특히 이번에 지금 뭐 작년까지 합하면 200만 호 가까운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여태까지 왜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공급을 안 해서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그럼 그동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 정책을 잘못 썼다고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200만 호에 대해서 2025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 통계적 착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의 건설 기간을 포함을 해서 인허가까지 해서 한 1년 반 정도면 완공이 되고요. 네. 아파트는 공사 기간만 한 30개월, 인허가까지 하면은 한 5년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시간이 꽤 시차가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만 호 공급은 사실은 그게 막 뒤섞여 있는데요. 한 1, 2년 안으로는 정부가 민간 주택을 사서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짓기 시작한 것을 공공이 매입해서 짓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부지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땅이 제일 문제긴 하죠. 사회 사실은 그런데 집질 땅이 부지를 없으니까. 확보한다는 얘기도 토지 수용을 완료한다는 얘기인지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얘기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량은 많은데 손에 잡히는 물량이 도대체 이게 언제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굉장히 하염없는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약 제도 자체도 조금 손을 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점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추천제로 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언제 나오냐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2025년까지 부지 확보라는 것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정말 그거에 반도 하지 못하는 거니 이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국민들한테 다음 선거 때 또 우리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부동산 정치 선거 공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일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까지 가세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에 대한 안도감을 줬다가 자꾸만 회의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부지를 그러니까 땅을 얼마나 아주 유연한 방법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난다. 이렇게 기준잣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용적률을 많이 높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상형도 하고. 근데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얘기를 신문에서 읽어보면 네네네. 우린 고급스럽게 짓고 싶은 거야. 많이 네. 들어와서 하는 게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방식 난 별론데?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교수님? 예, 그동안 뭐 계속 그래 왔었고요. 저번에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 제도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재건축 현장들이 참여가 거의 없었죠. 강남의 독립 아파트라 그럴까요? 뭐 200세대, 300세대 소단지들이 조금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단지로 만들어져 빠져나갔고 있는. 네. 대단지들은 거의 참여를 안 했죠.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 올리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사 대책 나오기 전에 거기서 이제 음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건축 네. 그거를. 이 재개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이 동의율이 모자라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슬럼화되고 있죠, 도리어. 아, 그렇죠. 개발도 이제 못 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둘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고 재건축은 네. 강남 쪽. 강북은 용적률을 안 올려도 좀 빨리만 해달라는 데가 더 많습니다. 빨리 해달라.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공공재개발 그걸 했었는데 공공재개발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70곳이 들어왔어요. 72곳이 들어왔고 발표를 8곳을 했습니다. 네. 사업성이 좋은 곳부터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공공이 좀 지원을 해준 형태죠. 강북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기대감 정도가 아니죠. 현장에 나가보면 뭐 성북동이고 이 도심에도 재개발 지역이 많아요. 강북 네. 지역에. 예. 줄 서서 하려고 그럽니다. 어. 줄 서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집을 좀 더 많이 짓게 네, 해주는 그게 거잖아요. 언론에 좀 노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좀 언론의 좀 문제인데요. 아, 네. 그런 걸 많이 노출해주면 재개발 지역들이 제대로 받을 텐데 언론은 주로 어떤 형이냐면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강남은 좀 예외예요. 강남은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이미지 아이콘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네, 그냥 임대 아파트 안 들어오고 그냥 고급 아파트로 살고 싶은 거죠. 네. 정부가 지금 던진 당근은 분명히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을 좀 신속하게 가는 유인책은 분명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신청도 들어와요. 다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들이 정비가 안 됐어요. 네. 그걸 이제 정부에서 우리 방송에 나온 것처럼 조만간에 법안들을 정비해서 실현 가능성 있게 하겠다라는 게 그 속내죠. 네. 그러니까 정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때 가서 그럼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김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표정이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아, 맞아요. 예, 또 집이 낡아져 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불만과 또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왜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재개발 사업지에만 수익성을 줘서 그 사람들 규제만 조금 완화해주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사업 수익도 보장하고 왜 사업을 빨리 해주는 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민간 스스로 해서 거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면 될 것을 왜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서울에서의 30만 호가 정말 실현이 된다면 네. 저는 SH공사하고 LH공사가 인원이 아마 지금보다 3배나 5배 정도는 더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걸 다 하려면요? 그렇죠. 예. 네. LH공사나 SH공사가 건설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민간의 일자리를 지금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일자리 강조하시다가 지금 또 공공일자리로 회귀하면서 일자리 점검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부동산 정책에서도 결국은 공공일자리로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까지만 하면 되는 일인데 한 5년 하자고 그 철밥통 공무원들을 또 대량 뽑겠다라고 네. 하는 게 결국 우리가 큰 어떤 좀 긴 맥락으로 보면 이게 맞는 일일까 오히려 그것을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전에 뉴타운 사업지구를 해제를 해서 우리가 짓지 못한 주택을 서울시 의회 보고서에 보면 한 25만 호라고 합니다. 25만 원. 네. 예. 그리고 그 25만 호가 정상적으로 지어졌으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일 많이 완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신규 택지를 지정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활성화시켰을 때 박원순 시장이 조금만 협조했더라면 지금의 주택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국토부가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조례로 그 용적률보다 더 밑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서울에서는 지금 충분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택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놨다가 갑자기 지금 용도를 바꿔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에 우리가 계획 체계라든가 공간 이용에도 효율적이지 않고 이것이 가져올 부작용도 좀 고민해 보면 네. 예. 좀 너무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게어 못 간다고 네.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조금 정신을 좀 가다듬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다음 얘기를 하기 딱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텐데 반응도 굉장히 여러 가지였어요. 자,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공약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의 기준이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선출된 서울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상한을 정해줘도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2월 4일 날 나온 대책을 날석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요,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교수님, 그 후보자들이 집을 많이 짓겠다. 네. 그건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공이 짓겠다는 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권의 후보들이고 또 이제 민간이 저절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범야권 후보들의 생각인데 그게 제일 큰 차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방향은 똑같습니다. 공급 확대고 그쵸. 공급 확대하는 방안의 어떤 트랙이 좀 틀린 거죠. 트랙이 다르다. 야당 분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용적률을 좀 확대해서 좀 속도를 높이자 이거고 이 여당 쪽은 이제 공공이 좀 약간 주도해서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박원순 시장이 좀 제어하는 느낌을 준 건 맞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막 활성화하지는 않고 풀어주는 쪽으로 갔잖아요. 좀 더 할 수 있게 말씀대로 용적률을 올려줬다라면 지금처럼 미스매칭은 하지만 지금처럼 용적률을 올려줬다라면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들이 없었어요. 원주민 정착 이런 게 없었고. 근데 이제 김연아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게 100% 망한 것이 아니라 잠실주공 5단지는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건축심을 공원 용적률을 높여서. 승인해줬다. 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들어가서 토지 소유주나 재건축 조합원이 서로 타결이 안 되면 정부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거. 지금 공공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소유주들이 오케이를 안 하면 손을 못 댑니다. 공공이. 그런 점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결론은 공급 확대예요. 그러나 똑같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해서 지금 집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냉철히 당장 안 판단할 된다. 건 그거고 예. 다만 이제 선거를 위해서 표 모으기 위해서 양쪽에 던지는 것인데 판단은 뭐 요즘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현명하시니까 공약 다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말한 32만 호보다 더 많이 짓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년에 뭐 70몇만 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보궐선거입니다. 1년짜리죠. 임기 1년짜리 시장인데 뭐 5년짜리 다음 시장은 본인들이 다 도맡으신 것처럼 재선된다는 생각하시거나 전제하에.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로를 지화하고 강변 위에다가 집을 짓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서울시장급이 아니라 거의 대선 후보급 정도의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굉장히 아주 꿈에 부푼 청사진들을 내놓고 오죽하면 계십니다. 뭐 로켓이라도 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그만큼 시장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후보자들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고 저는 지금 정부의 공급 정책에 조금 우려를 표하는 건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정상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 어차피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게 다 똑같다라고 하면 이번에 정부 정책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정책입니다.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하려고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변동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에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사 대책이 처음보다 점점 시장에서의 반응이 회의적으로 나오는 건 이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히 제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정상 공급을 하자. 그다음에 정직한 공급을 하자.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앞으로 주택은 저는 정말 주택만 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집만 듭니다. 지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에 집 짓는다고 그럼 주택 문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낮아지면 외부에서 또 서울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더 또 늘어납니다.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결국 끝이 없는 문제인데요.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좀 우리가 반나절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살든지 주거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큰 차이가 없게끔 만드는 거. 그거는 교통정책,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육정책,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손보지 않고 어떻게 집만 지어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1년짜리 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급해서 그러신데, 근본적으로 서울의 주택정책은 저는 노동정책, 고용정책, 그렇죠. 사회복지정책과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경험한 주택 공급을 갑자기 늘려서 또 갑자기 과열된 이후에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버블 붕괴의 우려도 지금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 집을 짓기 전에 외곽의 부지에 이제 집을 지을 건데 뭐 지하철에 이렇게 인프라를 막충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기 뭐 GTX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참 뒤에 들어오고 3량짜리 들어올 줄 알았는데 2량짜리 들어와가지고 뭐 2시간을 전쟁을 하면서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는 이기 신도시가 그런 문제가 많았죠. 네. 많았고 또 집은 짓고 일기- 이제 교통이 일산에 불편하니까. 계신 분들 많이 고통을 겪고 있죠, 이쪽으로. 네. 근데 요번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성남시장 뭐 주위 경기도 시장들 모여가지고 광역교통망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GTX A, B, C하고 네. BRT하고 합쳐가지고 그때 계획이 예산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네. 발표한 것들을 작년에 3기 신도시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죠. 전철을 더 늘리고 BRT 늘리고 이런 부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한 70장 됩니다. 오. 정부가 이미 세팅을 했어요. 네. 했기 때문에 요번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엔 다르다는 걸 좀 말씀 먼저 드리고, 그 교통계획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교육 문제를 좀 돌려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 대놓고 하나 말씀드리면 네. 서울대하고 스카이대학교 3개가 만약에 수도권에 이렇게 3개가 분산이 된다고 가정하면 집 문제의 한 10에서 20%는 자동으로 일단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도 중요한 문제니까. 논의할 때가 됐는데 지금 뭐가 무서워서 말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 위원님도 돌려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 왜냐하면 워낙 뭐 서울대는 서울대, 님비 다 이렇게 지금 기득권 님비 현상이 지금 사회 곳곳에 만연해요. 어떤 조직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도기인데 그 좋은 말씀 주셔서 저는 이제 대놓고 말씀을 드린 거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죠. 교통도 마찬가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가지고 막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 주택 문제가 그때서 해결되는 게 본질이 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계속 뭐 이렇게 공약처럼 해서는 한계가 있다. 저도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 사는 문제가 어떻게 집 한 칸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도 네, 키워야 네, 되고 맞습니다. 또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집값이 아까 교수님 말씀 미쳤다. 저는 그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좀 과격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근데 국토연구원이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그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금리랑 유동성 증가를 얘기했어요. 사실 뉴욕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주택 금융 정책의 방향이 이제 금리를 좀 올려서 돈을 좀 흡수를 해야지만 이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도 그러세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이론적인 게 맞아요. 네, 또 예.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기 때문에. 네, 설사 금리를 지금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엄청나게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문제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 문제에 세계적으로 대한 그렇죠. 예.
하여튼 좀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가격이나 뭐 또 우리 가격 상승을 얘기할 때 유동성 문제와 저금리 문제 또 가구 증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문정부에게서 좀 안타까운 지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저금리였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았고 가구 분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지금 조금 우리가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부작용을 계속 안고 간다는 좀 그런 심적 부담이 있고 지금은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 지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잠깐 이제 교수님도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되살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이론에 보면 예측 이론에 보면 사람들은 가장 최근의 상황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네. 따라서. 그럼 뭐냐면 오를 거라고 이렇게 미친 집값인데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부 정책이나 시장이 좋아질 것에 대한 희망이나 신뢰가 적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정상 공급, 정직한 공급이라고 했는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패닉 상태에 이른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심리적인 거.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야당이 계속 장관을 바꾸라고 하고 장관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바뀐 장관님이 사실은 이전 장관님도 빵이 아니라서 집을 금방 공급 못 한다고 하셨는데 장관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지금 아파트가 빵이 돼가지고 200만 원을 짓겠다고 하니 200만 원은 저희가 80년대 말에 정말 주택값이 올라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노태우 정권에서 아주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그랬죠. 만든 그때 주택 2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인구 구조상 전체 주택의 재고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200만 호가 필요한가? 재개발 재건축 낡은 주택들에 대한 민간의 주택 성능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지어야 되는가라고 보면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최근의 패닉 상태에 너무 같이 정부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공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끌 바잉, 영끌 서플라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이걸 자체가 주택시장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로 가는 아주 결정타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럴수록 좀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출 것 같은데라고 하는 신호만 줘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막 대출을 막 있는 돈을 다 끌어서 집을 사고 이런 건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정치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금리를 사실 한국은행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 경제랑 같이 봐야 되고 네. 또 청와대의 의지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뭐 0.1%라고 0.5라고 생각하지만 기준금리고 네. 시장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받으면 신용평가가 좋은 사람이 이거에서 코픽스에다 가상금리를 한 게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금리가 3% 정도 됩니다. 적은 사람이 2.9 되고 아주 신용이 좋으신 분들. 네, 아주 최고인 분이 그리고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 되시면 지금 3.8% 나왔습니다. 지금 리스크 가상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함부로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1%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1%를 올리면 5, 6% 넘어가는 1%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가 또 들어가니까 1.5에서 2%가 올라야 돼요. 그럼 3.8% 내던 분들이 만약에 그분이 신용도가 1위가 아니고 중간급이면 3.8에다 1.5도 하면 4.5.5가 5점 몇이 돼요. 현실적으로는 엄청 큽니다.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면 제가 볼 땐 지금 아시겠지만 뭐 이자 부상 배율 계산하면 한 개의 기업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기업들의 지금 입장도 버티고 생각해야 있는데 되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사실 맞아요. 뉴스에 예.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상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금리 인상은 지금 위험한 시기인 것 같고 주택시장뿐이 아니라 일반 기본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일 때 이거는 당분간은 좀 버티고 유지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금리가 좀 올라서 3.5까지 8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이 저금리 유동성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정부 정책과 언론의 허위 보도가 같이 합세한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매물 뭐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전세 매물이 제가 허위 매물 신고제 8월 초에 시작되고 나서 9월부터 2주 간격으로 지금 2월 달까지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네이버 포탈에 매물은 허위 매물이 이제 없는데 그거를 전세, 월세, 아파트 매매 세 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그때 총 함량이 4만 2천 몇 개 나왔어요. 9월 초에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아닌데 그렇게 네, 올려놓은. 진성 매물이죠. 네. 그리고
요번에 제가 덧셈을 하니까 그저께인가 덧셈을 했습니다. 매주 계속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11월 달에 약간 다시 감소했다 들었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이 4만 2천이에요. 그것이 지금 7만 3천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매매, 전세, 월세 합쳐가지고 1.5배 이상 늘어났어요. 신문에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위 보도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좀 많이 내줘야죠. 그 전에 물건이 없을 땐 잘 내다가 왜 늘어날 때는 안 내죠? 공급이 좀 네, 그런 걸 나라점이- 내주고 네. 정부도 헛손질을 안 하고 이게 합쳐지면 국민들이 판단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네네. 통해서 정확한 균형 있는 언론과 정부의 또 신뢰성 있는 정책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좀 약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디다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값에 얽혀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또 두 분의 의견이 다르신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화끈한 한마디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화끈한 한마디 김연아 위원님부터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집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의 표로 결정해 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표로 결정해달라. 네, 한문도 교수님. 공약이 되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네, 그 말 지키는 후보 있으면 제가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앞으로도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종종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여러 각도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요. 가슴에 확 와닿는 신조어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벼락거지라고 아십니까? 네, 집 없는 서울 시민들을 울리고 있는 단어인데요. 남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그 집값을 보면서 나는 뭐 했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더 이상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돼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어지는 이슈 토크에서 김미란 변호사와 함께 요즘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층간소음에 대해서 해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2,250건에 달해 2019년에 비해 61%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로 인해 층간소음 갈등 민원도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손도끼를 들고 윗집을 협박한 남성이 검거되는 등 강력 범죄 사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복수 도구가 판매되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들의 층간소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나서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글들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층간소음을 둘러싼 공방 사례와 해법을 분석합니다. 저렇게 많이 들었군요.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갈등도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미란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은 층간소음의 피해자이시거나 가해자였던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피해자이자 사실 가해자죠. 저 2층 살거든요, 아파트에. 2층 사시면 1층이 있을 테고. 네, 그래서 1층 사시는 분한테는 늘 죄송한 마음이고 네. 3층에 사시는 분한테는 왜 이 시간에 이런 소음이 날까 좀 올라가 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네. 이 층간소음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네. 변호사님 기억나시는 사건 있으세요? 사실은 이 층간소음이 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격분 범죄 아주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좀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네. 2010년 이후로 이런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서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빈도가 높아진 거지 강력 범죄는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제대로 사실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층간소음 관련해서 방송을 그때도 한 5, 6년쯤 전에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서 사실 층간소음이란 단어들이. 네. 층간소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막 촉발되던 그때인데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네. 좀 한 7, 8년 정도 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설을 새러 왔었죠. 두 네. 아들이 위층에. 근데 이제 계속 층간소음 분쟁이 있던 아랫집에 이제 참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갔다가 이 아들들하고까지 이제 분쟁이 격화되면서 과도로 두 아들을 다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층간소음으로 시작한 살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골이 그냥 좋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라던가 그냥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던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네. 단순한 그런 식의 해결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작년 가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2층 주민을 네. 위층 주민을 불러내가지고 연휴 그 기간에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한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네네. 됐고요. 2013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 연휴 기간에 네. 층간소음 문제로 네. 흉기로 사람을 네네. 찍어서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네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갈등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네. 이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은 거꾸로 발을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좀 두드려 보자. 네네. 복수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네, 나올 네, 정도니까요. 근데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지 않다면서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분쟁이 많아지고 소송이 확 늘었다고 하면 소송이 이거를 해결하는데 아주 제대로 된 방법이다. 처방이다, 방법이다 이러면 이제 확 늘었겠죠. 그런데 네. 그게 확실히 늘긴 했지만 비약적으로 늘진 않았어요. 층간소음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이라든가 또 윗집을 막 찾아가는 경우에 이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활용하기가 참 여의치 않고요. 제일 많이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소송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의 이 고통을 위자할 수 있는 건 사실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이니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금액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해요.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례 분석을 좀 해보면 뭐 적게는 50만 원, 100만 원, 최근에 이제 500만 원이 선고된 케이스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고액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막 날 정도로 금액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500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 동안 고통을 받은 건가요? 이 케이스의 경우는 사실 판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주문만 나오고 왜 이런 판단을 판사가 했는지 자세하게 설시해 주지 않거든요. 5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니까. 500만 원, 네. 그래서 500만 재판에서는요.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을까라고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아랫집에서 위층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윗집에서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지 않고 뭐 왜 이렇게 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복 소음이라든가 뭐 위층을 괴롭힌다는 거는 아래층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위층이 자기들 층간소음 그 분쟁을 호소해 온 아래층에 더 보복성 소음을 유발했어요. 어머나. 좀 정말 이례적이죠.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갖고 날 찾아와서 이렇게 난리를 쳐라고 당해봐, 하면서 더 당해봐라고 하면서 이제 소음을 더 크게 유발시켰고요. 그 소음의 정도가 90데시벨 정도 된 걸로 90데시벨이면 지폐 소리보다 더 크죠. 너무 큰 소리여서 사실 이제 난청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데시벨이거든요. 아주 시끄러운 공장 너무너무 정도. 시끄러운데 네. 그래서 그런 소음을 했고 아래층에서 이게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이제 오히려 아래층에서 선물을 좀 하면서 화해해 보려고 하는데 다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청구를 500만 원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전부 인용을 한 거거든요. 네. 판사님이. 근데 1,000만 원을 했어도 1,000만 원도 인용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정도가 심한 케이스이긴 그러니까 그건 했습니다. 아주 심한 케이스고 예. 윗집에 애들이 너무 뛰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6개월 정도 고통받았어요. 그럼 보통 배상액 얼마나 나올까요? 50만 원 안짝이거나 50만 원 내외 정도. 50만 원 내외. 예.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뛰어요. 잠을 못 네, 자겠어요. 네, 해도 네. 6개월 하면 50만 원 네.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을 하려면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거든요. 그게 내가 왜 고통받았는지, 그게 윗집 때문이고 어떤 정도의 소음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고통이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고 하는 걸 다 원고가,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다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증명을 다 하면 네네. 1인당 50에서 뭐 한 네, 100만 원 뭐 미만 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려면
이제 법정에도 가야 하고 서면도 써서 판사한테 읽어보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생업에 다 종사하시는데 그럼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내가 세대당 그 한 명당 50만 원, 100만 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기 굉장히 어렵죠. 예. 네. 근데 층간 소음이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예민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 주간, 야간이 나뉘어져 있고 데시벨이나 이런 게 그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 45, 55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소음이 나는데 이게 45를 넘었다, 55를 넘었다라는 건 그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그걸 측정하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려면 뭐 법원 감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제일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 감정을 하러 나왔는데 조용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어플에 이 소음 측정하는 어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런 걸로 다 주장의 어떤 증거로 제출하긴 하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안 보거든요. 법원에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쉽죠. 그러면 있죠. 뭐 한 6개월 윗집 남자아이가 둘이 있어요. 네. 네, 변호사님 집에 네, 네. 못 참겠어요. 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관리사무소로? 예, 관리사무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10시 이후에 너무 시끄럽게 뛴다든가 이렇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날 때는 이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직접 초인종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나아요. 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게끔 네. 그러면 일단 그렇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멈추죠. 네, 제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네. 생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네. 그냥 올라가서 왜 이러세요 이러고보다 네,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럼요. 거치니까 네, 네. 확실히 좀 해결되는 그렇죠. 정도가 좀 예, 좋더라고요. 예, 예. 어떤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격분 범죄, 강력 범죄가 생기다 보니까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걸 많이 들여왔어요. 그런데 그 소송이나 이 소송 같은 거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아주 명백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할 때 들어가는 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양쪽이 좀 사이좋게 적정한 선에서 화해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개입하거나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라고 하거든요. 아파트에. 네. 관리주체가 개입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통로, 네. 그런 절차 이런 걸 만든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시군구나 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이런 걸로 다 아마 대부분의 시도에는 다 있을 거예요. 전화해보면 다 그런 기구가 있군요. 네, 그런 기구가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사실은 서울시만 해도 내가 어느 구에 따라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부 단위별로 다 내려가서 그런 중재나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완비되어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분쟁 조정하고 가서 실제로 실사하고 할 인력이나 이런 게 사실은 돼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사 나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장비 이런 게 다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완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럼 환경부 산하에는 네, 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네, 네, 네. 예,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네, 그렇죠. 곳이 있고 서울시에는 22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네. 갈등 해결 네, 지원단. 네, 네, 네. 여긴 전화하면 나오셔서 이제 네, 데시벨 네. 재주시고 힘든지 아닌지 그렇죠. 확인해 주시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구들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층간소음을 다 이분들이 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예, 22명이서 이제 하시기는 좀 서울시가 너무 넓죠. 너무 넓죠. 네. 너무 사실 많고 층간소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완비되어 있는 게 가장 해결이 잘 될 텐데 이거는 아마 신청하고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4년에 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범위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했어요. 네, 네, 네. 이 정도가 되면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허용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다 정했습니다. 근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띠리리 전화. 장민환 변호사님 집 네. 큰아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네, 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딱 측정을 하는데 안 뛰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갖고 그리고 한 번 와서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자료가 남겠죠. 네. 몇 시에도 이런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고 신고가 언제도 민원이 있었고 하는 게 이제 차곡차곡 남겠죠. 그래서 실사가 나왔을 당시에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참고 자료나 뭐 녹음을 해놨다던가 아까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데시벨 같은 걸 측정한 어플 자료라든가 하는 걸 좀 토대로 해서 일단 참을 수 없는 소음이 좀 발생한 거는 맞다. 일단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아래층에서 좀 참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절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위층이 좀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근데 하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좀 받아줘야 조정인데 그렇죠. 예, 예. 받아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까지 갔을 때가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사람이 발을 위로해서 이렇게 내가 그렇죠. 복수를 하겠다. 뭐 혹은 심지어는 층간소음 네. 스피커라고 해서 우퍼, 한번 스피커. 당해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뭐 냄새 보복한다 뭐 이런 네네.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층간소음은 조정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래가지고 일이 벌어지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층간소음을 유발한 위층은 사실 일부러 아래층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면서 생기는 소음이 괴롭게 하는 건데 고의가 없다. 네, 말하자면 범죄는 아니죠. 네. 층간소음을 유발한 게 범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층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막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가고 이거 주거 침입이거든요. 사람을 때리면 폭행이고 상처 생기면 상해고 과도 들었다가 찌르면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살인이고 이렇게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이 더 문제가 되겠네요. 보복은 범죄죠. 보복 범죄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층간소음 피해자였던 평범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아주 끔찍한 사실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서 보복 너무 열이 받으니까 이건 열이 받으니까 아무 네.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너무 열이 받.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오지게 위층에 보복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니까 약간 열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제 얼굴이 지금 네, 좀 빨개졌죠. 네. 근데 뭔가 생각나셨어요. 예, 유튜브나 이제 이런 거를 막 보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명백한 범죄예요. 네. 그래서 그 일예로 어떤 분은 너무 이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차에 이 열쇠 넣는 그 구멍에 본드를 막 부어 넣고 이 바퀴에 못을 박고 뭐 이렇게 네.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직업이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몇 년 그럼 전에. 처벌받으셨겠네요, 판사님께서? 네, 손괴죄죠, 이거. 그러니까 층간소음 피해자의 이 분풀이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범죄예요. 그냥 범죄예요. 일상적인 범죄예요. 그분은 범죄인지 아시고도 하셨으니까 아시고도 한 거죠. 이게 네. 약간 비이성적인 네.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욱했을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그렇죠. 제일 좋은데 네. 제일 쉬운 게 이제 관리사무소 네. 전화하는 건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아저씨들도 네. 그걸 근무하시는 분들도 해결책이 싹 없지 않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근거로 뭐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아파트의 이제 관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 얘기가 이제 너무 심각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들어왔어요.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여러 가지 권한도 부여받고 어떤 그런 조사나 이런 거에 입주자들도 협조해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협조하여야 한다. 뭐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어겼을 때 배째라, 제재 방법이 없어요. 배째라 이러면 이제 네, 방법이 문 안 없고. 열어주면 문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럼 주거 침입 되는 경찰도 사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관리 주체가 그 정도 근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문 안 열어주고 우리 집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문 열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 70대 경비원이 돌아가셨어요. 그 너무 이제 그 아래층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이제 격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강력 사건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층간소음은 그냥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분노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거고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범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앞으로도 절대 적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시공 방법이 아주 초현실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은 계속 공동주택은 늘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의 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깊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라에서든 사람들. 보통 그런 경우는 들어만 줘도 화가 가라앉죠. 네. 들어만 줘도 화가 가라앉아요. 네. 시장실에 팔 걷고 오신 분도 들어만 네. 주면 그냥 가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네.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김미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생활 소음이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이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때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파트 시공한 후에 정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죠.
공급 대책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아파트에 사시게 될 텐데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좀 섬세한 규정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인서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